청래당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청래 의원 최근 계속해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예측이 적중하고 있는데 이번에 평양 주재미 연락사무소 아마 개설이 될 것이다. 이것도 지금 또 적중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 이 예측이 나온 게 된 거죠? 지금 판문점 회동 결과를 보면 예. 북한도 미국도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 제재 완화를 해라. 그리고 유엔 결의안 5개를 풀어라. 못 푼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보다 디테일하고 델리키트 의미 아시죠? 예. 정교하고 미묘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좀 성큼성큼 가자. 전략 수정을 어떻게 갔다고 보냐면 결국은 북한 비핵화에 맞대응하는 것이 상응조치가 체제안전보장, 예. 북미 수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북미 수교를 하려면 대사관급을 교환 설치해야 되고 그 전 단계로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예. 수교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이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신뢰를 회복하자. 그래서 이렇게 우회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도 지방도를 달리다가 KTX 타고 지금 가는 꼴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도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신뢰 관계 회복 이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찰을 하든 검증을 하든 양국의 신뢰 관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이 설령 100개를 다 내놔도 네. 더 있지 않겠냐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100개를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것은 제14차 최고인민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과 북한은 적대적 관계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와는 우호적인 관계다.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양국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결국은 신뢰를 갖는 조치를 갖자. 그러면 연락사무소 설치다. 그래서 제가 연락사무소 설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노이 회담 때도 연락사무소 설치할 것이다 이야기 나왔는데 노딜로 그거 무산돼 버렸고. 그러니까 뭐냐면 휩쓸려 간 거죠. 그거 자체도.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대북 경제 제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엔 결의안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좀 심플하게 가자. 그렇게 해서 연락사무소 설치 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잘 풀리면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대사관, 수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사관급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수교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중간 단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제, 뭐 종전선언 이런 게 이제 있겠죠. 예. 어쨌든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 비핵화 그다음에 뭐 또 미국이 그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야 될 테고 뭐 지금 뭐 핵동결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과 미국과 베트남 관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신뢰 회복 그 양국 신뢰를 회복한 상태에서 수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미국도 전쟁을 했고 북한과 미국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 매개고리는 공동 유해 발굴이었어요. 그러면서 양국 간의 신뢰를 갖게 되고 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경제정책을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수교까지 갔는데 북한과 미국도 결국은 베트남 미국 모델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 프로세스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양국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선 그 연락사무소와 상응하는 어떻게 보면 신뢰 조치로 일단 그러면 동결을 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핵무기, 핵시설 그러는데 비핵화의 대상은 4가지거든요.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 핵과학자. 이 4가지를 없애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인데 지금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은 계속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무기를 더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핵물질을 만드는 것 이거부터 일단 스톱을 시키자. 이게 이제 동결 조치고 그래서 동결은 비건이 얘기한 대로
비핵화에 대한 입구다. 아니 폐기를 한다면서 지금 만드는 것도 그러면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거고.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무엇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동결이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냐. 로드맵을 서로 교환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사찰이든 검증이든 하고 완전한 비핵화. 이런 절차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북한이 계속해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래서 판문점 회동도 결국은 성사가 된 것은 비건이 그 며칠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시적 병행적으로 북한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거는 북한이 미국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에 대한 화답이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손들고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도 핵 동결 미국과 북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없던 일이 돼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요구한 대로 미국이 이제 화답을 좀 한 건데 누가 봐도 있던 핵을 한꺼번에 동시에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해커 박사도 10년 1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15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이 요구한 것이 좀 합리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폭파해버려라 없애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핵 동결은 전초적인 단계고 마지막 목표는 결국은 폐기다. 그래서 비핵화. 그러니까 원수지간에 싸우다가 서로 이제 화해를 하려고 해도 악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악수를 하고 서로 미안했다든가 서로 앞으로 잘해보자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뭐 관계 개선하는 것처럼 핵 동결은 그 단계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머릿속에 재선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민주당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여론조사상으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국민들한테 박수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이게 북미 핵 문제 해결하는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30여 년 전부터 북한 핵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서 핵을 왜 만드는지를 의중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새로운 관계 북미 수교 뭐 이런 부분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의심받고 있고 또 언론한테 상당히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스티븐 비건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확신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접근을 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 이외에는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차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이렇게 새 정상이 저는 조합과 퍼즐이 잘 맞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미국 내에는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뭐 방위산업체나 이런 데 뭐 아쉬울 것이 없는 돈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질서, 보수적 시각을 뛰어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미국 내 여론도 또 잠재우고 또 무마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때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안에 만날 것이다. 실무협상 이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만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도 뭐 독일로 간다고 그러고 이동원 본부장도 독일로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섭본부장과 같이 실무에 대한 이러저런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동안은 북한은 남한을 배제하고 통미봉남 미국과 통한다. 그런데 지금은 통남향미 북한 같은 경우도 남쪽을 향해서 미국을 간다. 그런 것처럼 미국도 남쪽 대한민국과 같이 상의해 가면서 북한과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싱되지 않고 한 주체로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동훈과 비건이 먼저 만나고 그리고 비건이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고 이렇게 단계가 이어지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저는 같이 만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유럽에서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비건 대표가 유럽에 가면 또 이동훈 본부장도 가면 어쨌든 북쪽하고도 실무 접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같이 뭐 만나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달 1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데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에 북측이 함께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여정 부부장 초청이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희망사항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또 설령 내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공개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했던 어떤 발자취를 살펴보면 네. 북한도 10주기에 충분히 뭐 김여정 아니라도 어떤 인사를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온다면 뭐 다른 사람이 오겠죠. 근데 김여정 부부장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위상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 이제 또 김여정 부부장이 오면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고 또 북한으로서는 또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 노출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경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오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이것도 만약에 안 내려오면 제 예상이 맞은 겁니까? 이거는 틀렸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국내 정치 이야기 해봅시다.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청와대에서 로키로 침묵을 지켰었는데 이번에 뭐 원론적이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게 됐었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여주기식 회동이 의미가 없다.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하라고 부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름 그 외교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협상을 하자. 저는 외교적 수사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경고의 의미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뭐뭐 한 다음에 가정법을 썼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미국의 일본의 그런 조치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방법론에서. 자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경제 침략이다. 이런 강한 발언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에서 조금 격한 발언 아닙니까? 자, 축구를 하더라도 11명이 포지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 자기의 그 스탠스는 좀 다른다고 봅니다. 강한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마사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청와대나 정부에서 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자. 그럴 수는 없죠.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민간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자 역할을 다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 전 의원이 원내였었다면은 어떻게 격한 발언 포지션입니까? 아니면 마사지? 격한 발언이라기보다는 강직한 발언이겠죠. 예. 자,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보셨을 텐데요. 네. 그 마지막에 거짓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거짓말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초등학교 때 보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누가 칠판에다 막 낙서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이 낙서 누구야?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예. 그때 윤석열 반장이 손을 들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혼날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하고 2명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애가 윤석열 너 어쨌든 거짓말했잖아. 너 반장 사퇴해. 사과해. 지금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의리의 총대를 맨 윤석열이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 좀 상남자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임명해야죠. 하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조차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왜 이러는지.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치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속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지적을 어떻게 했냐면 예. 홍준표 대표가 오늘 얘기했어요. 별 문제 없고 소개 안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소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문제다.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장 임명될 텐데 자유한국당 바로 을댄다. 그리고 윤석열 약 올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이런 거 선거 패스트트랙 이런 거 이제 수사할 텐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도부 당신들이 책임지겠냐 소속 당 의원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전략 전술적으로도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홍준표 대표가 그 부분만큼은 어쨌든 머리를 잘 써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또 시끄러진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파도 미담만 나왔어도 파파미 예. 나왔어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고 부적격하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을 거고요. 두고 보세요. 예언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임명을 강행했다. 뭐 인정할 수 없다. 요렇게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묻지마 반대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